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관위가 내년 4월 총선 개표 때 투표지 유관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민생 법안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특히 노후도시 특별법을 콕 집어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시간을 주면 움직일 것이라며 친윤계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일부 혁신위원회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흉기처럼 보이는 장난감 칼이 인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위험한 장난감으로 흉기 난동까지 흉내내는 아이들이 많아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지탄을 받고 내부 조력자 등의 도움이 있으면 해킹도 가능, 또 선거 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이 말이 아니었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엔 문제가 있는 표만 골라서 유관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이 절차를 모든 표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또한 사전투표함이 바뀌어도 알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화면을 24시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 유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먼저 자동으로 표를 분류해주는 분류기로 투표지를 나눕니다. 그 다음 분류된 표의 숫자를 세는 심사 계수기에 넣어 후보자 또는 정당별로 정확한 득표수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류가 잘 됐는지 개표 사무원이 살피긴 하지만 한 장씩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투표지 분류기에서 계수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분류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관 심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바로 심사 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참관인들이 실제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국가정보원이 보안 점검을 통해 제기한 사전투표 해킹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여러 대안들이 논의 중인 사항으로 내년 총선 적용을 위해서는 선관위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게 중진들의 희생이죠. 하지만 희생을 요구받은 당내 중진들은 2호 혁신안이 나온 지 2주가 다 돼가도록 답이 없습니다. 매를 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든 인요한 위원장, 오늘은 기다리면 100%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는데 김기현 대표가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당 리더십을 흔들지 말라면서요.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혁신위원장직을 맡았던 인 위원장, 서운할 법도 합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받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재차 압박에 나섰습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말한 여러 분류의 분들이 분명히 움직일 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12월까지 기다리겠다며 압박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물러서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혁신위 조기 해산설엔 선을 그었지만 논의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굳이 이거 우리 들러리 혁신이 할 필요 없다. 그런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분명히 있었고 초창기에.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혁신위가 조기 해산하면 권고를 거부한 당사자들에게 책임론이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후의 압박 카드를 꺼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혁신 대상인 김기현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혁신위와 지도부 사이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혁신위는 이번 주 민생에 중점을 둔 4.5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연이어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요. 처음엔 검찰총장 탄핵안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는 건 부담스러웠던 듯합니다. 그래서 탄핵에서 해임으로 바꾼 거죠. 아울러 탄핵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민주당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나를 탄핵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의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앞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서조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 관련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들이 꽤 있었다며 누가 봐도 방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수사 등 상황에 따라 추가 탄핵 카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민주당과 검찰의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번복 소동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입장문까지 준비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냐며 작심 비판도 했죠. 민주당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읽습니다.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사들에 이어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에 중대함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검사 탄핵 인용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위헌 정당 심판 카드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검찰총장 탄핵 번복 소동과 관련해 민주당이 근거로 든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이미 박탈된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 법무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수사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검사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에서는 요즘 심심치 않게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탄핵이 아니고 해임입니다. 네, 탄핵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예. 아침 회의 뒤에 이어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 중심으로 나오는데 아마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탄핵을 검토한다는 겁니까? 이후에 발언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단 단체 채팅방에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 지금까지 탄핵을 거론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유독 선을 그는 이유가 있겠죠? 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요, 이 총장 탄핵을 주장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지도부 입장에선 강성 지지층 말만 들었다가 중도층이나 부동층 표심을 놓칠 수 있다는 점 우려할 수밖에 없죠. 일각에선 탄핵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여 탄핵을 했다가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 해임을 요구하면서 그 공을 윤 대통령에게 넘긴 거란 해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접은 게 바로 이래서란 시각도 있습니다. 네, 탄핵은 일단 접었는데요.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 측 인사들의 거친 발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이런 건방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국회에 와서.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 기여도 없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일단락된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어제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오늘 유정주 의원은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라고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막말은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50살인 한 장관이 2살 어린 유 의원에게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품위를 잃어버린 막말이야말로 정치 퇴보의 진짜 원인이라며 민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이렇게 연이어 거친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혹시 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네, 우려 섞인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강성 당원뿐 아니라 다수 국민 눈높이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느냐고 비판했고요. 같은 당의 한 중진 의원은 너무 저급하고 수준 이하라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중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 톡톡이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민들의 이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꺼낸 말입니다. 대통령이 신속하게 풀어주겠다고 말한 민생 문제가 뭔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공매도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정부 이 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때까지 말이죠. 먼저 김동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6일 코스피 지수는 순식간에 역대 최대인 134포인트 오르며 단숨에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을 막았던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환호했습니다. 공매도 폐해가 사라지고 어느 정도 공정한 환경 하에서 개인 투자자들 중 평균적인 투자자들도 수익을 내는 이제 그런. 그 이후 주가가 하락하며 급등세는 가라앉았지만 내년 상반기로 못 바뀌었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하거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일각에서 공매도 금지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금융위, 금감원은 이달 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우선 90일인 개인 공매도 상환 기간과 1년인 외국인과 기관의 상환 기간을 똑같이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은 120%, 외국인과 기관은 105%인 공매도 담보 비율도 똑같이 맞출지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입법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동완입니다. 일산, 분당 같은 일기 신도시는 1990년대 건설된 만큼 굉장히 노후화됐죠. 윤 대통령은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부탁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최윤영 기자가 일기 신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일기 신도시 성남시 분당입니다. 계획도시답게 도로는 반듯하지만 아파트들은 30년이 넘다 보니 노후화는 심각해 재건축할 수 있는 노후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30년 이상 돼서 배관이 노후화되니까 녹물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도 있고 이제 한 9시 10시만 돼도 들어올 때 어디 주차를 해야 될까 걱정스러운 면도 생기니까. 오늘 윤 대통령이 이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당부하자 드디어 속도가 나는 것 아니냐며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동요를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 77%의 동의율을 확보를 한 상태로 주민들의 열의가 뜨거운 상태에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이곳 분당뿐 아니라 일산과 산분, 평촌 등 5곳입니다. 평균 용적률은 200% 정도인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이 용적률을 끌어올리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서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법안입니다. 1기 신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 20년 넘은 택지는 노후계획도시로 규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1기 신도시 5곳 외에 서울 상계 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공매도 재건축. 귀가 솔깃한 분들 많으시죠? 경제부 최은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현행 공매도 제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차별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까? 네, 공매도라는 게 어쨌든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릴 때의 조건이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차이가 난다라는 그래요? 얘기입니다. 네. 차별이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개인 투자자는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 비율이 120%입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은 105%고요. 쉽게 말해서 개인한테 더 많은 담보를 그러네요. 요구하고 있다는 네. 거죠. 갚는 기간도 개인은 무조건 90일 이내에 갚아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1년이고요. 이마저도 증권사와 상호 협의를 하면 무제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개선할 때 우려할 점은 뭘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주식을 빌려주는 주체가 증권사인데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개인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은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신용도가 높잖아요. 네네. 어떻게 갖게 하냐는 거죠. 또 공매도 금지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맞을 때는 먼저 맞아야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을 내버려두는 게 증권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자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당정은 이런 우려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에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산이나 분당 주민들 반응이 뜨겁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는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네. 공약 여부를 떠나서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습니다. 낡고 노후화되고 층간소음, 주차 시비도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도 신도시 지역구 59석 가운데 50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 통과에 찬성한 만큼 속도가 더 날 걸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위가 오는 22일이나 29일 법안 소위에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인데 아마 이때 통과가 되면 다음 달 초 본회의도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MBN이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부동산 관련해서 다른 법안들 역시 하세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규제였던 분양권 전매 제한은 시행령을 고쳐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법 개정 사항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1년째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다주택 등록 임대 활성화 관련 법안 그리고 재건축 분담금 완화 법안도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법안들도 내년 4월 총선 전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폐기되기 때문에 여야가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다른 차량에 충돌한 뒤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시각이 저녁 7시 초저녁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각이면 음주 단속도 없죠.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승용차 한 대가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맞은편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외부에 있던 냉장고는 크게 부서지고 음료수병들이 쏟아지자 서서히 차를 후진합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치고 그대로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큰 도로에서 차를 한 대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 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제 돌진을 하면서 저희 건물에 이제 박은 상태, 충돌이 된 상태였죠.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성수동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3시간 뒤 반포에서도 40대 남성이 30km 가까이 음주운전을 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딴 음주운전의 경찰은 첫 음주운전 범죄에도 피해가 크면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병상 200개가 넘는 서울의 대형 요양병원 원장이 환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환자 2명에게 과다 약물을 투여해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인데 의사에게 의료사고나 과실치사도 아닌 살해 혐의는 흔치 않은 일이죠. 검찰은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수년 전 고령 환자 2명을 치료하던 중 약물을 이용해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환자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처럼 경찰이 단순 의료사고로 보지 않고 살인 혐의를 적용한 건 이례적입니다. 경찰은 의료사고와 구별되는 주요 단서가 있다며 지난달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와서 집에가 컴퓨터에 쫙 있는데 나가 김치가 하는 것 같아.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도 원장과 관련된 일은 개인이 처리할 일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호출 앱으로 부른 택시가 자신이 서 있는 곳보다 30m가량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차했다며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손가방에는 다른 흉기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이런 걸 다 갖고 다니는 걸까요?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서울 중랑구의 한 거리. 주춤거리던 택시가 멈춰서고 뒷좌석에서 내린 한 남성이 운전석으로 향합니다. 이어 가방에서 20cm 길이의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에게 휘두르자 놀란 일행들이 말립니다. 경찰이 오기 직전 이 남성은 흉기를 도로 가방에 넣었지만 곧바로 들통났습니다. 사치 가방 그거를 경찰이 내가 그때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신경하다가 딱 했는데 사실 그냥 칼날 아니고 나무 손잡이가 들어있는 이게 딱 나온 거야. 남성은 이곳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이 남성은 자신이 부른 택시가 서 있는 것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정차를 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가방에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신종 범행 도구인 너클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남성을 운전자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런 정성을 다른 데 쏟았으면 어땠을까요?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개인 정보만 빼낸 뒤 2년간 몇만 원짜리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물건을 사고 되팔아 3억 원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당의 사무실에는 소액 결제로 산 물건들이 1,300개 이상 가득 차 있었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할까요? 현재까지 피해자만도 300명이 넘습니다.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려 서성입니다. 잠시 뒤 승합차가 도착하자 갑자기 달아나지만 경찰에 붙잡힙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사기를 벌인 주범 안모 씨입니다. 안 씨 등 일당 11명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받아낸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소액결제로 물건을 사고 되팔아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간 312명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그 범죄 수익금을 각각 그 월급 형태로 분배했고요. 그리고 각자는 이제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일단 보이고, 경찰은 이들이 유령 법인을 설립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만큼 범죄 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구입한 물품 1,300여 점과 유심칩 2,600여 개를 압수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칼 때문에 최근 경찰이 강력팀까지 출동시켜 아파트 곳곳을 수색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5인이 신고한 건데 얼마나 비슷하길래 신고까지 들어간 걸까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선 이런 장난감 칼로 묘기를 부리거나 흉기 난동을 흉내내는 놀이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진짜 칼보다는 아니겠지만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최민선 기자의 취재 내용 보시고 사건 추적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칼을 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경찰은 강력팀까지 동원해 1시간가량 아파트를 수색해 해당 학생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장난감 칼이었습니다. 실제 흉기처럼 보여 오인 신고가 들어왔던 겁니다. 이런 장난감 칼은 문구점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이게 돌리는 게 이렇게 돌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파였을 건데 선생님이 이제 압수하니까 얘들이 안 사죠. 제가 비슷한 장난감 칼을 준비해봤는데요. 뾰족한 부분으로 찌르면 종이가 뚫릴 정도라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 크게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장난감 칼로 묘기를 부리는 SNS 영상을 통해 찌르거나 베는 흉내를 내는 칼부림 모방놀이도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위험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물건이라서 이런 걸 만드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흉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장난감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팔리다 보니 곳곳에서 대책 마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이시열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디 갖고 나오셨다면서요? 아까 나온 그 칼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문구점에 가서 이 칼을 구입했는데요. 이렇게 손잡이를 펼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서 사람이 찔릴 일은 없지만 휘둘렀을 때 다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멀리서 보면 정말 흉기로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오인 신고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실제로 흉기 오인 신고에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사람들을 밀치고 다녀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오인 신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흉기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하며 총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지난 8월 경기 의정부에서도 남성이 칼을 들고 뛰어갔다는 오인 신고에 한 중학생이 흉기 난동범으로 몰려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장난감 칼로 인해서 직접 다치는 것보다는 그걸 오인해서 놀라서 다치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거네요. 학생들이 실제로 이 장난감 칼을 휘두르면서 놀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걸 휘두르면서 흉기 난동범을 흉내내기도 하고요. 이거 어떡합니까? 학부모들 많이 걱정스럽겠습니다. 네, 실제로 교육당국도 이런 현상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이런 날카로운 모형 칼 제품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협조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습니다. 또 문구점이나 온라인 상점에서 완구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국가통합 인증 마크인 KC마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학부모들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무섭잖아요. 날카롭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물론 그 칼이 직접적으로 해를 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다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난감이라도 칼을 학생들에게 그냥 팔아도 되는 겁니까? 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안전 관리 대상입니다. 이 제품들에는 반드시 안전 인증과 주의 경고 표시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수입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구점에서 구매한 이런 장난감 칼 등은 모두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적혀 있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관리 대상인 제품들을 관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구점에서 이런 장난감 등을 판매할 때 학생들의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14세 미만 학생들도 이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술, 담배 팔 때 나이를 확인하듯이 뭐 주민증 같은 걸 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런 것도 없고 초등학생들은 학생증도 없고 진짜 참 어렵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시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빈대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중학교입니다. 이달 초 빈대 사체가 발견된 게 뒤늦게 알려진 건데 학교까지 뚫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정부가 전국 모든 학교를 전수조사하고 방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빈대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인천시 교육청으로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학에서 빈대가 나온 적은 있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빈대가 발견되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고 당일 학교 건물 전체를 빈대를 없애는 고온 살균 등의 방법으로 방역했고 이후 더 이상 빈대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빈대가 어디에서 어떻게 학교로 유입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정부는 다음 달 8일까지를 특별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빈대가 발견된 인천뿐 아니라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시설도 교육부에서 교육청 통해서 전체 학교에 대해서 다 현장 점검 들어가고 있어요.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을 확대하는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점점 몰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 이어 헌병대까지 접수하며 가자지구 통제권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건데 이 때문일까요? 인질 수십 명의 석방과 임시 휴전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무장한 이스라엘군이 국기를 들고 가자지구 내 하마스 의사당에 섰습니다. 하마스 헌병대 본부에서도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이 자국군과 SNS를 인용해 주장한 전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개전 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전과를 공개했습니다. 하마스 24개 대대 중 절반가량인 10개 대대를 무력화했으며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남쪽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세에 몰린 하마스는 카타르의 중재하에 닷새간 휴전을 조건으로 인질 석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كاننا في هدنة مدتها 5 أيام تتضمن أن نفرج عن 50 من النساء والأطفال المحتجزين في غزة وقد يصل العدد في نهاية المطاف إلى 70. 미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 고위 관리와 인터뷰를 했다며 양국이 이스라엘에 갇힌 팔레스타인 여성과 청소년도 함께 풀어주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영국 더 타임스는 단기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군이 인질 구출을 위해 가자 터널 네트워크 습격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며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 아니다. 이스라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중동 전쟁에 대해서 해결책이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내 병원이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스라엘 편만 들 수가 없겠죠. 병원은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의 공습 자제를 촉구했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되레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한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양측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병원 공격에 대해 병원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And that's being negotiated as well with the Qataris engaged, and so I remain somewhat hopeful. But the hospital must be protected.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려를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왔다며 이스라엘과도 관련해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질 석방을 위해 몇 시간이 아닌
수일 단위의 교전 중지를 원한다고 제시했습니다. And then ultimately, we'd like to see considerably longer pauses, days, not hours, in the context of a hostage release, and that's being actively worked on as well.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병원 지하에서 하마스 지휘 통제소를 발견했고 인질들도 억류됐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These are vests with explosives. Yeah, it's a body vest for terrorists to explode on forces, among hospitals, among patients.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 재점령 불가와 병원 공습 반대라는 미국의 결정에 이스라엘이 사실상 반발하면서 양측의 파열음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가짜 서류로 공사 대금을 부풀려 190억 원의 정부 지원 저리 대출을 받은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양광 비리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공사 대금을 부풀려 190억을 대출받은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40차례 넘게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을 부풀린 세금 계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서류로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도 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대출 서류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간접적 이득을 취했고 국가 공적 자금 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발전소가 모두 정상적으로 시공됐고 대출을 받은 발전 사업자들이 변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태양광 시설자금 비리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모두 서류를 위조해 실제보다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전 등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가족들을 동원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가짜 농업인으로 위장해 특혜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이들에겐 돈벌이였던 겁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산업부는 신재생 발전 목표를 20%로 상향한 뒤 2021년 다시 30.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는 실현 가능 목표치를 최대 24.6%로 검토했지만 정부 정책 기조에 밀려 30%로 상향을 한 뒤 이행 방안을 나중에 찾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짧은 기간 계획 없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는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전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각 기관들은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농업인 소형 태양광 사업 우대 정책인 한국형 FIT엔 가짜 농업인이 수두룩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2만 4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815명이 등록 서류를 위조하거나 자격 상실 후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49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줄 것을 각 관련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부산과 광주, 대전 등 대도시도 예외가 아닌데 철거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죠. 전국의 빈집이 13만 채에 달하자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서 철거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다른 해결책은 없는 건지 안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충남 넘산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집 내부는 폐허나 다름없고 얼마나 오래 방치했는지 집안은 잡초와 나무가 무성합니다. 이 마을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입니다.
미관상도 안 좋지만 저희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농어촌뿐만 아니라 부산과 광주, 대전 등 대도시도 해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산 도심의 한 마을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을 찾기 힘들 정도로 골목은 빈집으로 가득합니다.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 찼고 지붕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내려앉았습니다. 주민들은 하나 둘 마을을 떠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건물도 다 빈 거는 마찬가지. 이 큰 건물에 세 사람이 산다는 거. 전국에 이런 빈집은 13만 2천 채가 넘습니다. 폐허나 다름없는 집을 철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빈집을 철거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택세가 아닌 토지세를 적용받는데 토지세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빈집이 해마다 급증하자 정부는 빈집을 철거한 집주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안은 없는 걸까? 부산 영도구의 봉산마을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주민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블루베리 농장이 있습니다. 빈집 4곳을 헐어 만든 겁니다. 12년 동안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빈집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았었고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그런 환경적으로 냄새 나는 그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없어지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공간들 빈집을 문화 공간으로 꾸며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리모델링해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철거해 빈집처럼 또 방치하는 것보단 지자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집 냉장고에 딸기나 사과가 있으면 부자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요즘 제철인데도 딸기는 도매가가 50%, 소매 가격은 2배 가까이로 껑충 뛰어 500g짜리 한 팩 잡기가 손이 덜덜 떨릴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걸 사 먹자니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탐스러운 붉은빛의 제철 겨울 딸기가 과일 매대 한편에 진열돼 있습니다. 500g 한 팩 가격은 17,000원. 때깔이 좋은 상등품은 750g에 4만 원 가까이 합니다.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뛴 가격에 소비자들은 선뜻 집어들기 부담스럽습니다. 비싸죠 많이. 그 정도 못 먹어요 지금. 저희는 못 먹고 좀 지나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반값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때 먹어야죠. 딸기 상등급 2kg 한 상자의 평균 도매 가격은 6만 5천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넘게 올랐습니다. 출하 초기라 물량이 달린 탓도 있지만 올해 출하량 자체가 6.1%나 줄어든 탓입니다. 농가의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재배 면적 자체가 줄었고 여름철 기상 여건 악화로 모종을 심는 시기도 늦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겨울 과일을 먹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격 출하가 시작된 겨울 사과 부사의 소매 가격은 10개당 2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1% 정도 뛰었고 귤도 9% 넘게 올랐습니다. 자고 나면 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이제는 제철 과일조차도 먹기 쉽지 않아졌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남성은 허리 둘레가 90cm, 여성은 85cm가 넘으면 복부 비만으로 분류하는데 이런 분들은 당뇨에 더 취약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신체 활동이 줄고 한파로 인해 발을 절단할 수 있는 당뇨발 위험까지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세계 당뇨병의 날입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70대 김경순 씨는 4년 전 자꾸 숨이 차기 시작해 병원을 방문했고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검사에서는 혈당 수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바깥 활동을 못하게 되어요. 시골집이라서. 활동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렵고 혈액순환도 둔해져 당뇨병 증상이 악화합니다. 실제로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어 기온이 떨어질 때 당뇨병 입원 환자는 1.45배, 사망은 2.02배 증가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당뇨병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44%가량이 앓는 만성 질환입니다. 한파가 닥치면 당뇨 발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감각이 둔해져 당뇨병 환자는 발의 피부와 점막 조직이 헐기 쉬운데 궤양이 심해지면 발을 절단해야 합니다. 발로 가는 이제 혈류도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지장이 있게 되어서 당뇨 이제 발이 있으신데 말초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히나 좀 통증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당뇨 발은 당뇨병 환자 4명 중 1명꼴로 겪는 합병증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도 해 외출 뒤에는 수시로 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문의들은 무엇보다 비만한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3배 이상 높은 데다 치료 또한 더 어려운 만큼 체중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 함께 싸운 유엔 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70년 전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한다고 선언했는데 특히 북한을 도왔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을 도우면 북한과 똑같은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권영범 기자입니다. 17개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대표들이 전사자를 기리며 묵념합니다. 70년 만에 처음 열린 회의엔 미국과 호주, 필리핀, 이탈리아 등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되면 공동 대응할 것임을 선언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겨냥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왔던 나라들이 또 돕겠다고 나선다면 그 나라들 역시 북한과 같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응징을 특히 우리 측은 유엔사 회원국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군이 유엔사에 참모부를 파견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성을 포함해 우리 영관 장교들을 참모로 파견하는 방법들을 상호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와 유엔사 회원국들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은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70년 전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지난주 9일에서 10일 이틀간 경고 파업을 벌였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주 22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내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파업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1차 경고 파업 이후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갑자기 강력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며 현장 안전 인력 공백 우려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서희초 여교사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끝냈습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학부모의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등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언가 받았다 뺏기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 더 불쾌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원래 없었던 상태로 돌아갔으니 기분도 중립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이 설명하기 힘든 인간의 심리를 이론적으로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2.5배 더 크게 반응한다는 걸 증명한 아모스 트버스키와 데니얼 카너먼은 심리학자로는 처음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달 초 판다 부부인 메이샹과 텐텐은 미국을 떠나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새끼 샤오치즈까지 모두 함께요. 중국이 미국과의 우호를 상징하는 의미로 2000년 12월에 판다 부부를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으로 보냈고 3년 전엔 새끼까지 태어나면서 관람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지만 23년 만에 이제는 임대 계약이 끝났다며 중국이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임대 연장이나 귀환이냐 이거를 정하는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처럼 들쭉날쭉 바뀌거든요. 중국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19개 나라에 임대한 60여 마리의 판다에 대해 최근 잇따라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 자신들과 갈등이나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실제로 미국엔 내년이면 애틀란타에 있는 4마리의 귀환을 끝으로 판다는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우에노 동물원에서 태어난 판다가, 7월에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태어난 판다가 중국으로 돌아갔고, 내년이면 한국에서 최초로 태어난 판다 푸바오도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반해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호주에 대해선 내년 11월 임대 계약이 끝나더라도 판다 2마리를 돌려보내지 않고 연장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2년 미중 수교의 물꼬가 터졌을 때 중국은 판다를 앞세워 죽의 장막이라는 이미지를 벗으며 판다는 우호의 상징이 됐었는데 이젠 불화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사소한 외교 갈등에도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말을 쏟아내는 중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힘자랑은 할 때 해야죠. 애꿎은 판다로 힘자랑을 하는 건 중국이 말하는 대국답지 않은 일 아닙니까? 뭔가를 줬다 빼앗아 갈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참 치사하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판다로 데밀볼 때는 언제고 그렇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며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LG가 29년 만에 정상에 선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비결과 순간들을 김한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좌중간으로 향하는 안타성 타구를 박혜민이 몸을 날려 잡아냅니다. 5차전의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슈퍼캐치였습니다. LG는 잠실의 넓은 외야를 커버하기 위해 최고의 수비력을 갖춘 박혜민을 60억 원에 영입했고 결국 이는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LG는 수비가 좋은 유강남 대신 공격력이 더 강점인 박동원으로 안방마님을 교체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65억 원의 사나이 박동원은 한국 시리즈에서 결정적인 홈런 2방을 터뜨렸습니다. LG는 지난해 정규 시즌 2위 감독인 류지영 감독과 결별하고 염경엽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염갈량이라는 별명답게 염 감독은 시즌 내내 지장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2차전에서 선발을 1회에 강판시킨 뒤 불펜 7명을 쏟아부은 과감한 전략이 없었다면 LG의 우승도 불가능했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팬들의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LG 우승을 전하는 스포츠 신문을 가판대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흥분 지수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 야구 때문에 스포츠 신문이 없어서 못 팔을 정도예요. 지금 하나뿐이 안 남았어. 선대회장이 남긴 명품 시계도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LG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본사 제품 29% 할인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며 국민적 관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광장에서 LG 축하 파티 개최를 검토하는 등 축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닷새 만에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요. 수능일 목요일에는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전국에 짧고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 자체는 많지 않겠지만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영동과 일부 영남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10도를 약간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5도, 부산 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목요일에 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 아침 기온은 다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